세상에 같은 얼굴이 없듯이 사람의 마음과 뜻도 모두 다르다.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해도 저마다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에게는 그가 가장 좋아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스물다섯 살 사회 첫 삐약이들의 생존 동화. 이 책은 14세기 중세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귀족인 젊은 루카노르 백작이 현명한 조언자 파트로니에게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25살이 아니더라도 40살이 넘은 사람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한 번쯤 읽어보기 좋은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동화라서 쉽게 읽혀지고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돈 후안 마누엘은 정치적으로는 굴곡이 많았지만 문학적으로는 스페인 중세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명예와 재산, 지위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그가 알던 가장 유익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루카노르 백작은 조언자 파트로니에게 말했다. 친구 하나가 나를 크게 칭찬하면서 부탁 하나를 했는데 겉으로 보면 나에게 이로운 일 같았어. 백작은 파트로니에게 그 부탁을 설명했다. 겉보기에 유리해 보였지만 파트로니오는 그 속임수를 바로 알아챘다. 파트로니오가 백작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백작님의 힘과 지위를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말하고 있습니다. 백작님을 곤란하게 하는 말 속임수를 피하려면 까마귀와 여우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날 까마귀가 큰 치즈 조각을 문 채 방해받지 않으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우가 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치즈를 물고 있는 까마귀를 보고 그 치즈를 훔칠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마귀님, 오래전부터 당신의 고귀함과 품위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이제야 뵙게 되었군요. 이렇게 직접 뵈니까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아부가 아니고 제가 몇 가지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당신의 깃털, 눈과 부리, 발톱은 모두 검습니다. 사람들은 검은 깃털 때문에 우아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고 빛나는 깃털은 가장 아름다운 새인 공작의 깃털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의 눈은 검지만 검은 눈은 시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백조의 눈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짙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신의 부리와 발톱은 같은 크기의 새들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당신은 힘차게 날 수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당신만큼은 날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다른 새들보다 노래를 못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뵙게 된 것만으로도 큰 행운인데 만약 당신의 노래까지 들을 수 있다면 더 없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우의 속셈은 까마귀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여우가 꾸민 거짓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우의 칭찬을 계속 듣다 보니 까마귀는 자신이 그 모든 산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우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치즈를 빼앗기 위한 속임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칭찬에 취한 까마귀는 노래하려고 부리를 열었고 치즈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그 치즈를 집어들고 얼른 달아났습니다. 까마귀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대단하다고 믿다가 속임수를 당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백작님을 속여서 실제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게 한다면 그는 백작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를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파트로니오의 말을 듣고 루카노르 백작은 감명을 받았다. 그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고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 나에게 없는 미덕을 칭찬하는 자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자다. 어느 날 루카노르 백작은 그의 조언자인 파트로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트로니오, 우리 집에는 귀족 가문 출신의 소년들이 많고 약한 가문의 소년들도 있어.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걱정이 된다네. 어떤 소년이 나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파트로니오가 대답했다. 백장님께서 묻는 것은 확실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결코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모습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긴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들의 얼굴, 걸음걸이, 몸의 생김새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심장, 골수, 간과 같은 주요 기관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죠. 하지만 이런 징후들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징후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다른 징후들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어떤 외적 징후를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일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더 뚜렷한 징후는 얼굴, 특히 눈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거의 틀리지 않죠. 외모가 잘생기거나 못생겼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력적이거나 잘생겼지만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못생긴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형태나 신체 부위는 그 사람의 기질을 나타내고 그가 용감할지 또는 민첩할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징후는 단지 징후일 뿐 그 사람의 실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내면적인 요소입니다. 내부의 품성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옛날에 한 무어왕이 후계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3명의 아들을 시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무어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어느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나이가 많아지자 나라의 지도자들은 후계자를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은 한 달 내에 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가 지난 오후였습니다. 왕은 큰아들에게 다음날 아침 일찍 함께 말을 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큰아들은 왕이 말한 것만큼 일찍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왕은 옷을 입으려고 했고 큰아들에게 자신의 옷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시종에게 옷을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시종은 어떤 옷을 가져와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다시 왕에게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왕은 소매가 짧은 외투를 입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은 다시 시종에게 왕이 소매가 짧은 외투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왕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가져올 때마다 일일이 왕에게 물었고 왕이 다 입을 때까지 그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왕이 옷을 다 입은 후에 큰아들에게 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큰아들은 말을 돌보는 사람에게 말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말을 돌보는 사람은 큰아들에게 어떤 말을 준비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다시 왕에게 어떤 말을 원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안장, 굴레, 칼, 말을 타기 위한 모든 준비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서 준비했고 마침내 준비가 끝났습니다. 왕은 큰아들에게 자신이 직접 타고 나가지 않을 것이며 대신 마을을 돌아보고 그가 본 것을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신하들과 함께 나팔, 심벌들 등 다른 악기들의 연주를 들으며 다녔고 돌아와서 왕에게 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한 것은 악기 소리가 너무 크더라. 이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큰아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왕은 막내 아들을 부르며 내일 아침 일찍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왕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나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일어나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왕에게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물을 한 번에 물어보고 가져왔으며 시종이 왕을 돕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옷을 입혔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을 왕이 좋아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행동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만 있다면 나 자신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옷을 다 입자 막내는 말 준비를 시키고 왕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마을을 둘러보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막내는 마을 내부와 외부의 모든 것을 살피고 병사들과 무기, 방어 시설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한 후에 늦은 저녁에 왕에게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왕이 본 것에 대해서 묻자 막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노여워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그 내용을 듣기를 원하자 막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매우 훌륭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전 세계가 폐하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막내 왕자의 질책에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렇게 왕위를 계승할 아들로 막내를 지목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누구라도 왕이 될 수는 있었지만 세 형제의 행동이 천지차임을 확인한 왕은 오직 막내 아들만이 왕국을 물려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후계자로 공표한 것입니다. 백장님도 어떤 소년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지를 알고 싶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루카노르 백작은 파트로니오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들었다. 누가 진정 훌륭한 사람인지는 그 어떤 말이 아닌 오직 행동으로 보고 알게 되리라. 루카노르 백작은 그의 조언자 파트로니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트로니오, 어떤 사람이 점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군. 그 방법으로 내 재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 그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을 테니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주게. 파트로니오는 백작이 이 문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남자가 악마와 겪은 일을 들려주었다. 어떤 부유했던 남자가 가진 돈을 모두 잃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부유했다가 가난해진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죠. 이 사람도 예전에 부유했다가 지금은 궁핍해서 괴롭고 슬픈 나날을 보내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울한 생각과 슬픔에 젖어서 숲을 홀로 걷다가 악마를 만났습니다. 악마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기에 그 남자의 슬픔을 알아차리고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대답하며 세상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그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불행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남자는 악마에게 자신의 상황과 슬픔의 이유를 말해주었고 악마는 그에게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자신이 악마이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악마의 말을 믿었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속이는 시기는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가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느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악마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도 어려운 시기에 악마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약을 맺고 남자는 악마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정해진 후에 악마는 남자에게 귀중한 것을 훔치라고 명령하며 아무리 철저히 잠겨있는 문이라도 즉시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남자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체포되었을 때 도와줘, 돈 마르틴, 이렇게 외치면 즉시 와서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을 맺고 난 후에 남자가 어느 상인의 집에 도착했고 악마는 문과 금고까지 열어주었습니다. 남자는 고민도 하지 않고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또 다른 날에도 큰 도둑질을 했고 그 후에도 여러 번 훔쳤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가난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자는 불행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훔친 끝에 결국 붙잡히고 말았죠. 이때 그는 돈 마르틴, 나를 구해줘, 이렇게 외쳤고 악마는 즉시 나타나서 감옥에서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이후 남자는 악마만을 믿으며 다시 도둑질을 시작했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으나 다시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도 돈 마르틴을 불렀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돼서야 돈 마르틴이 도착하자 남자는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돈 마르틴은 다른 급한 일 때문에 늦었다고 대답하고는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도둑질을 했으나 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이 끝나고 형량이 선고된 후에야 돈 마르틴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도둑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대 밑에 섰을 때 비로소 돈 마르틴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돈 마르틴, 이번에는 정말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마르틴은 주화가 담겨있는 보따리를 주면서 재판관에게 주라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재판관이 형 집행을 시작하려 하자 줄이 보이지 않아서 당황했고 그 틈에 남자는 돈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재판관은 그 보따리 속에 돈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열어보니 밧줄 뿐이었습니다. 화가 난 재판관은 즉시 교수형을 명령했습니다. 남자가 끌려가자 돈 마르틴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같이 일할 친구가 없었지만 지금은 자네 말고도 아주 많아졌어. 백장님, 점쟁이나 어리석은 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재산을 늘리고 싶다면 자신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백작은 이 충고가 좋다고 생각하고 따랐으며 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 거저 얻는 것을 좋아하고 거저 갖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갚을 줄도 모르는 자. 그 모든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베풀지 못하는 자. 미신과 우연에 자신을 맡기는 자는 비참한 삶을 맞이한다.